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구속은 만약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 청구하고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는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이번이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처갓집, 그 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럼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윤수 무서워요. 최윤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공약을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MBC에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이?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조선일보 기자.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의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조선일보 사장은 김재철.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환입니다. 안광환.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환.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예, 올해 그러니까요. 안광환.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환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했습니다. 그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그 수사 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소환이요. 예. 계속 우리 그냥 근데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그랬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은 아직 최은수 차장,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안 돼도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그 최순실 씨의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그래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추명호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그렇네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 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검사가 간부가 끼어서 있고.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예.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범죄 한 명이 집단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아, 이 한 얘기잖아. 명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우, 이게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아요. 인생은 시비의 쌍곡선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주변 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인물이 우병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기자하고 통화 한 번 했다고 날아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 못 될 뻔하고 욕할 뻔했어요. 근데 우전석이 이게 이런 인생 똥날 뻔했어요. 예. 무슨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 똥날 뻔했다고요. 네. 아, 똥났죠 이미. 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석수가 잘못 건드려서 변호사 사법고시 어떻게 붙으셨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 훅훅 들어오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감찰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우전수석 내지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언질도 받았고 시그널을 받고 두 사람이 우전수석이 1년 선배예요. 저걸 보면서 재밌어요. 예. 그렇죠. 감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전화도 받았고 우전수석이 직접적으로 이 가족회사 정강, 그러니까 정강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받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 차도 정강 이름으로 사용하고 뭐 비자금도 정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수사를 감찰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전석이 안 거죠. 그리고 말도 살벌하겠네요.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언론이 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지는데 왜 하느냐. 근데 이건 역시도 되게 황당한 게요. 선배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인 인물 중에 공적인 인물들인데 게다가 저 얘기가 후배가 선배에게 1년 선배에게 저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재미없어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벗길 거야. 나 그런 때문이야.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벗겼죠. 이석수 감찰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코너링 좋은 아들 문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었다. 특혜다. 근데 누가 청탁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특혜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누구 청탁인지 난 밝힐 수 없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옷 벗길 수. 그러니까. 아니 우병우가 어제 증언하는 이석수 말없이 노려봤다. 예? 그분은 노려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자도 노려보고 그리고 어떤 데 화면도 노려봐요. 카메라도 노려보세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 왜 노려보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눈이 안 좋아갖고 유심히 봤다 보고 참 특이한 분이에요. 네, 레이저를 쏴요. 이번에 그래서 누구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양언니 그러려 그랬어요. 방송이 자꾸 이상한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이번에 우 전 수석이 강남에 어떤 음식점을 가봤더니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되면 그날 하루 밥인무료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열패감의 대상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음식점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번에 구속될까요? 이제 일단 추명호 전 국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 국장이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공범으로 적시만 된다면 연결고리만 찾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마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한 내용 같은 것도 법무부 감찰이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기획검사가 있기 때문에 김모검사 수사 내역이 유출됐는지 이제 본인은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첫 번째 혐의 사실이 굉장히 명백히 지는 거고 두 번째 수사 내용까지 유출됐다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높은데 이전에도 구속 가능성은 높았어요 사실. 그래서 장담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법원을 믿어봐야 되겠죠? 그냥 장담하세요 이번에. 그럴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궐석 재판. 많은 분들이 궐석 재판이라는 표현을 모릅니다. 우리도
뭐 최근에 들었으면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냥 벌석은 결석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걸석이라고 써요? 자리가 비었다라는 표현인 건데요. 아, 보궐 이럴 때? 저 거리시. 아, 거리시. 네. 근데 그 거리시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식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이죠. 저희 유감스럽지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일본식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따지면 일본식은 아니라 백제식이죠. 그런가요? 만세.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얕았습니다. 제가 좀 깊게 더 봤었어야 예. 되는데. 이제 지금 사실 어제가 예. 이제 지난달에 본인이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예. 해서 42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42일이나 끌었는데 어허. 그래서 처음 열린 재판이 어제였는데 어제 당장 재판도 안 하고 진짜 안 나온대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석 재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고 또 예. 피고인을 그런데 강제로 소환하기가 어려울 때에 해당할 때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로는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라면서 진단서 같은 걸 냈거든요. 예. 근데 구치소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좀 안 좋다라는 건 맞는데 예. 실제로 재판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이 강제로 소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로 재판한 건 아니고 예.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한 거 안 나와서 골석 재판을 하게 되면 예. 앞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진짜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재판이 결과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빌미를 주기 싫어서. 예. 빌미를 주는 거죠. 괜히 이거 내가 안 나갔으니까 이 재판이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리 예. 하려고 엄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줄 만큼 줬다.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저 CG도 나오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네. 정당 어제 이제 건강상 이유라니까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계속 출석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가능하다. 어제는 이제 경고를 한 거고요. 네. 오늘은 심사숙고할 기회 충분히 줬다. 공판 늦추지 않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재판부에서 예. 이제 강제 소환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을지 그건 오늘 재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릎이 아프고 좀 그런 거는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 긁으신 사람처럼. 지금 미리 무릎이 아프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아닌데 되게 예. 주변에 보면 60이 넘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하호영 기자는 지금 이제 40막 넘었거든요? 하호영 기자 아시죠? 이게 특종 전문 기자. 그 통풍이 와갖고 지금 발목이 아프대요. 그저께 저하고 술 마시는데. 예, 그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많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술을 많이 먹고 고기 원인이 좀 다른 것 예. 같아요. 그런데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꼭 법정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인은 모든 판단에 우선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판단.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걸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를 도모하기 혹은 향후에 더 좋다는 거니까 이게 정치 공세를 위한 적금 들기 같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분명히 재판에 안 받았다. 네. 당신들은 했지만 그 최경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정하게 진행되는 수사라고 한다면 받겠지만 불공정하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포석을 놔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예. 지금 변호인도 안 만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큰 틀의 그림을 누군가는 역시 계속 그리고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그럼 연락은 누가 하죠? 아무도 안 만나고 연락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꼽히는 게 사임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수발 같은 걸 좀 한다. 그렇죠. 지난번에 병원 치료비 한 병원 240만 원을 대납을 그것도 했다는 뇌물이죠. 거죠. 예? 그것도 뇌물이죠. 이제 공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직은 없지만 공공장소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한테 새로운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뭔가 시험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예. 순간 진짜인가 하고 좀 아니, 혹시 공공장소에서. 사후수뢰죄에 해당이 되나? 아니 만주 변호사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국민들과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예, 딱 그런 고민들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혼돈하실까 일단 공무원을 공인은 떠났고 아니고, 국민도 예. 아니고 혹시라도 대통령 시절에 뭔가를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금 도를 받았다면 이건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처벌을 하지만 사후 뇌물죄. 예, 사후 뇌물죄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진 않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호 변호사가 병원비도 대납을 해줬고 또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현금도 10억 원 넘게 신고를 했었고 지난번에 집 팔고 이사 가면서도 한 30억가량 차익도 생겼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해 주냐는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게 유영하 변호사고요. 무엇보다 근데 재판에는 이제 관여도 못해요. 처음에 사임해놓고도 이제 변호사로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막았죠. 사임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특별면회 못한다. 지금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5명의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데 누구죠? 한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분들이 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예. 이분들 혹시 미리 알려지면 또 본인들에게도 불리할까봐 그래서 조용건 변호사,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이렇게 지금 5명이 선임이 됐는데요. 예. 앞에 조용건 변호사는 연세도 꽤 있죠. 예. 62이고 15기인데 어허. 변호사 생활을 31년을 하신 거고요. 예. 경력이 좀 특이하세요. 뭐냐면 환경부 공무원으로 한 10년가량을 생활을 하다가 오호. 다시 나와서 개업을 했다가 지금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국선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가량의 변호인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내의 공직과 관련된 분야도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가 들어 온갖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기수가 이제 39기 6년차 정도 변호사거든요. 예, 39기 예, 박승길 변호사님이네요. 네, 그 나이는 뭐 그렇고 43살. 근데 이제 좀 늦게 그 사법고 시가 패스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편이죠. 예. 근데 5년, 6년 정도가요, 변호사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꼽히올 때. 3년 정도를 수습 과정으로 보고 5년 정도가 가장 무르익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5년 정도 하고 나면 단독 판사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놓고 보면 국선 전담이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사건 제대로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국선 전담 사무실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도 국선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 때문에 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그럼 겁니다. 또 조윤관 변호사님이 입장도 밝혔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고 최대한 이제 성실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요 어저께 이제 화면에 이제 잡혔어요 이 조용건 변호사가.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카메라가 그냥 이 변호사들한테 확 정말 주목을 받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 어이없고 당황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는 게 화면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장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는 변호면서 종전 변호인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나요? 종전 변호인들이 유영하 주로 한 건 변호사가? 정치 공세를 주로 그렇죠. 했죠. 그래서 변론 내용은 없을 텐데. 선전선동의 장처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전선동의 연장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죠. 예,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변론 말은 이제 기존 변호인들이 말은 그렇게 선동적으로 했지만 그 변론 내용은 또 나름 그 법률적인 게 있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요.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루겠다는 것을 변론 요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에 변호사들이 봤었을 때도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었구나 라기 때문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양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고 봐야지 맞나요?
이거 사건으로 놓고 보면 예. 실 개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안 끝났어요. 한 주요 과정 중에서 한 18개였죠. 예, 18개인데 그중에 법원이 정리하는 것은 16개 정도로 16개. 묶었고 예, 법률 위반은 5개 항목이었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차은택 씨가 그 포레스코츠로부터 광고사 잠탈하고 그 광고 관련 전문인원을 넣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를 했다라고 공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뇌물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가장 큰 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순실,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삼각고리.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작은 혐의들은 이미 다른 재판들에서부터 다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 자체로는 10개가 넘게 남아있지만 심리를 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굳이 정량평가를 하면은 정량평가를 하면 30,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30, 40%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다 피해간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면 예. 되고 또 아까 이제 정치쟁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변호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은 모두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였는데 아하.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국선 벌써 변호인들은. 재판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변호는 피고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피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못 만나잖아요. 네, 안 근데 만나려고.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피고가 앉을 책상을 변호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책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또 견해 같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운 법을 자꾸 저를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거는요, 예. 그것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별로 그게 크게 도움이 나용이 요용이 안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도요, 많이들 접하셨다시피 변호인 선임은 됐어도 만날 수 있는 건 유영하 변호사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뭐였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끌고 가는 대로 근데 갔거든요. 왜 그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기자와 변호사의 감을 좀 합하면 뭔가 답이 나오거든. 왜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준다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변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변호사가 봤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자. 이거는 다투고 이거는 인정하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라는 걸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봐요. 이런 경우가 없죠. 아예 재판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 사임하죠. 그리고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죠, 역할이. 그렇죠, 사실은. 그냥 집사. 아니 대변인. 아, 대변인. 정확한 네, 정치 대변인 대변인, 거죠. 정치 대변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생활도 다 도와주고. 네. 그 변호사가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심경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터진 피고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객관화시켜서 변호하는 건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니까 좀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제로 사건이 터져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면 동조가 돼서 예. 꼭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가깝다 보면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게 이어지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변호 업무보다 정치에 주로 매진을 그렇죠. 해오신 예. 분이라 처음 형사 변호인으로 지난해 탄핵 이전에 선임됐을 때부터 저거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다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유영하 변호사. 검사 출신. 짧게 했잖아요, 검사를. 예, 검사 출신이었고 뭔가 약간 부적절한 걸로 징계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정치를 활동을 했는데 했었고 국가인권위원도 예, 국가인권위원이 당선된 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까지 찾아다니면서 박 전 두 대통령이 번이나. 두 번이나 지금 그게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도 당선이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원으로 시켜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3번인가 떨어졌죠, 국회의원에. 네. 3번인가 떨어지는데 그 선거운동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거운동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두 전에. 번이나 갔다고. 두 번이나? 대통령 이전에 예. 당대표 시절에 2번이나 가서 야, 그럼 지원을 선거 한 여왕이었고 거죠. 우리가 그 할 때
박근혜 전 대표가 저도 그 선거할 때 온 걸 봤거든요.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도 실패하기 위한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구제해서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낙선 전문 후보인가 본데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옥룡이 나르시아 사태 때 그때도 또 한번 원래는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국회에 못 들어오신 개인적으로 불행한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거기 아니죠. 공천 국가는 파동이 본인은 그 불행할 수 있어도 국가는 행복할 수 있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분도 그런 분 들어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뭐 소신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분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재판부는 좌우를 다 쳐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겠다. 네. 근데 분리할 수 있다. 이런데도 뭐 분리하든 말든 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의 마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이 이제 완전히 셈법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저는 뭐 이제 오늘 또 걸석 재판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소환 명령을 할지 이것도 또 재판부는 가능하면 판결 이후에 나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가면서 또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상하게 재판부와 맞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는 언론하고 맞서고, 그 다음에는 국민과 맞서고, 그 다음엔 촛불과 맞서고, 그 다음에는 진박을 제외한 나머지와 맞서다가 이제 특검하고도 맞서고 검찰하고도 맞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네, 이제는 재판부하고 이 기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운명과 맞설 것 같아요. 네, 운명과 맞선다는 표현 너무 문학적이어가지고 잠시 무섭잖아요. 심쿵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인데 수사도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오고 이러면 헌법질서 다 부정한 건데.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그 부분도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걱정을 한 게 국민들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에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뭐 알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전혀 아유 저거는 저래서는 저게 안 좋은 거라는 이제 국민도 그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한 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진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이번에 검찰 소환 원래 오늘인데 과감하게 탁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박 같아요. 네. 말도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그 합리적이고 이제 말이 통하는 이 보수 이런 분들 만나면 국회에서 그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 사실은 대통령 측을 사임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국민들이 비판했던 국민들도 또 심정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이 많잖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바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또 방금 이제 양절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 자세 아니에요, 그게? 예, 저는 만약에 저도 그때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네,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퇴장을 했다면 저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보수 쪽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보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오히려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가장 비판하고 막아야 될 때가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기반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그야말로 보수의 통합을 저해할 것 같아요. 보수가 완전히 괴멸해서도 안 돼요. 일정 정도 좀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해갖고 진보가 옳은 주장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견제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양날개로 날아요. 양날개로. 두 다리로 뛰어있죠. 한 다리로 뛸 수도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조윤건 변호사, 국선 변호사죠. 예. 접견하겠다. 예. 서신을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접견하지 않겠다.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첫 번째 편지에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왜 사람을 두 번, 세 번 물어보냐. 이 뜻이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히. 지난번에 면회할 때도 본인 지금 면회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반 면회. 예. 그때도 딱 구치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 안 만나겠다. 허가해준 사람 몇 명은. 자기 또 동생조차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디 지금 국선 변호사가 갑자기 와서 두 번, 세 번씩 연락을 취하느냐 이거죠. 감히 내가 지시 내린 것을 거부하고 또 보내 이거죠. 굉장히 오늘 성대모사가 아니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비슷한 느낌이 순간 들어서 빙이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아, 네. 그분 거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궐, 걸석 재판, 이 실질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저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행이 됐고요.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 뇌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3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유죄를 내릴 때 들어왔던 이른바 수동적 뇌물 공여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에서 법리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만약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 고스란히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상당 부분은 옆에 누가 앉아있죠?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있어요. 박 전 대통령 안 나와도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그 재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이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게 법원에서. 법원에서 비록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얘기는 못 들어도 같이 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는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야 내가 나갔으면은 딴 얘기했었을 텐데 그럼 유리에게 그게 불리하게 됐다? 방어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법 이번에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 있어요, 불과. 형사사건요, 1년에 5,500건가량 됩니다. 서울중앙에서 처리하는 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절반가량을 국선이 처리를 할 정도예요. 그렇죠.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들. 못한 분들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이제 뭐 비싼, 양 변호사님도 비싸죠. 갑자기 오늘 이상한 걸로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책상 변호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책상은 아니고 동물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인디안법에서는 모든 걸 다 변호해요. 하여튼,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 어디까지 형사관계 재판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 30명밖에 없는데 5,500건 중에 3분의 1을 국선 변호사가 하는데 3분의 1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거만 잘못되면 딱 교정해 주잖아요. 죄송합니다. 26%쯤. 하여튼 그 정도 그분들이 늘 하고 있는 분들의 6분의 1을 빼온 거잖아요. 그만큼 5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뺐다라는 거죠. 근데요, 한 달에 5, 60건씩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1인당. 그걸 다 빼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를 선임 안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일반 형사범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어차피 뭐 정치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으니까 굳이 뭐 재판을 받으면서 복잡한데.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 발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사임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수발 같은 걸 좀 한다. 그렇죠. 지난번에 병원 치료비 병원 240만 원을 대납을 했다는 뇌물이죠. 거죠. 예? 그것도 뇌물이죠. 이제 공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직은 없지만 공공장소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한테 새로운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뭔가 시험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순간 진짜인가 하고 혹시 사후수뢰죄에 해당이 되나? 아니 만주 변호사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국민들과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딱 그런 고민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혼돈하실까 일단 공무원은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혹시라도 대통령 시절에 뭔가를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금 돈을 받았다면 이건
이제 부정처사 후 술해죄로 처벌을 하지만 사후 뇌물죄. 예, 사후 뇌물죄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호 변호사가 병원비도 대납을 해줬고 또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현금도 10억 원 넘게 신고를 했었고 지난번에 집 팔고 이사 가면서도 한 30억 가량 차익도 생겼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해 주냐는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게 유영하 변호사고요. 무엇보다 근데 재판에는 이제 관여도 못해요. 처음에 사임해놓고도 이제 변호사로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막았죠. 사임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특별면회 못한다. 지금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5명의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데 누구죠? 한번 그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분들이 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예. 이분들 혹시 미리 알려지면 또 본인들에게도 불리할까봐 그래서 조용건 변호사,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이렇게 지금 5명이 선임이 됐는데요. 예. 앞에 조용건 변호사는 연세도 꽤 있죠. 예. 62이고 15기인데 어허. 변호사 생활을 31년을 하신 거고요. 예. 경력이 좀 특이하세요. 뭐냐면 환경부 공무원으로 한 10년가량을 생활을 하다가 오호. 다시 나와서 개업을 했다가 지금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국선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가량의 변호인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내의 공직과 관련된 분야도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가 들어 온갖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기수가 이제 39기 6년차 정도 변호사거든요. 예, 39기 예, 박승길 변호사님이네요. 네, 그 나이는 뭐 그렇고 43살. 근데 이제 좀 늦게 그 사법고시가 패스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편이죠. 예. 근데 5년, 6년 정도가요, 변호사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꽃피울 때. 3년 정도를 수습 과정으로 보고 5년 정도가 가장 무르익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5년 정도 하고 나면 단독 판사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놓고 보면 국선 전담이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사건 제대로 안 봐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국선 전담 사무실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도 국선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 때문에 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그럼 겁니다. 또 조윤관 변호사님이 입장도 밝혔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고 최대한 이제 성실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요 어저께 이제 화면에 이제 잡혔어요 이 조용건 변호사가.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카메라가 그냥 이 변호사들한테 확 정말 주목을 받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 어이없고 당황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는 게 화면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장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는 배우면서 종전 변호인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종전 변호인들이 주로 유영하 한 건 변호사가? 정치 공세를 주로 그렇죠. 했죠. 그래서 변론 재판장 내용은 없을 텐데. 선전선동의 장처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전선동의 연장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죠. 예,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변론 말은 이제 기존 변호인들이 말은 그렇게 선동적으로 했지만 그 변론 내용은 또 나름 그 법률적인 게 있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요.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루겠다는 것을 변론 요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에 변호사들이 봤었을 때도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었구나 라기 때문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양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고 봐야지 맞나요? 이거 사건으로 놓고 보면 실 개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안 끝났어요. 한 주요 과정 중에서 한 18개였죠. 18개인데 그중에 법원이 정리하는 것은 16개 정도로 묶었고 법률 위반은 5개 항목이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차은택 씨가 그 포레스코츠로부터 광고사 잠탈하고 그 광고 관련 전문 인원을 넣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를 했더라 공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뇌물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가장 큰 게 가장 뇌물죄이기 큰게 때문에 끝났고. 삼성과 최순실,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삼각고리.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작은 혐의들은 이미 다른 재판들에서부터 쫙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 자체로는 10개가 넘게 남아있지만 심리를 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남아있지는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굳이 정량평가를 하면은 정량평가를 하면 30,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30, 40% 예. 정도. 그리고 이제 양으로.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다 피해간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면 예. 되고 또 아까 이제 정치 쟁점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변호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은 모두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였는데 아하.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국선 벌써 변호인들은. 재판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변호는 피고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피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못 만나잖아요. 네, 안 근데 만나려고.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피고가 앉을 책상을 변호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책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또 견해 같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운 법을 자꾸 저를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거는요, 예. 그것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별로 그게 크게 도움이 나용이 요용이 안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도요, 많이들 접하셨다시피 변호인 선임은 됐어도 만날 수 있는 건 유영하 변호사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뭐였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끌고 가는 대로 근데 감거든요. 왜 그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기자와 변호사의 감을 좀 합하면 뭔가 답이 나오거든. 왜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변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변호사가 봤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자. 이거는 다투고 이거는 인정하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라는 걸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경우가 없죠. 아예 재판하다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 사임하죠. 그리고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죠, 역할이. 그렇죠, 사실은. 그냥 집사. 아니 대변인. 아, 대변인. 정확한 네, 정치 대변인 대변인, 거죠. 정치 대변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생활도 다 도와주고. 네. 그 변호사가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심경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터진 피고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객관화시켜서 변호하는 건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니까 좀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제로 사건이 터져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면 동조가 돼서 예. 꼭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가깝다 보면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게 이어지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변호 업무보다 정치에 주로 매진을 그렇죠. 해오신 예. 분이라 처음 형사 변호인으로 지난해 탄핵 이전에 선임됐을 때부터 저거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다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유영하 변호사. 검사 출신이 짧게 했잖아요, 검사를. 예, 검사 출신이었고 뭔가 약간 부적절한 걸로 징계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정치를 활동을 했는데 했었고 국가인권위원도 예, 국가인권위원이 당선된 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까지 찾아다니면서 박 전 두 대통령이 번이나. 두 번이나 그게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도 당선이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원으로 시켜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3번인가 떨어졌죠, 국회의원에. 네. 3번인가 떨어지는데 그 선거운동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거운동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2번이나 갔다고. 2번이나? 대통령 이전에 예. 당대표 시절에 2번이나 가서 야, 그럼 지원을 선거 한 여왕이었고, 거죠. 우리가 그 할 때 박근혜 전 대표가 저도 그 선거할 때 온 걸 봤거든요.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도 실패한 게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구제해서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을 네. 했습니다. 낙선 전문 후보인가 본데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옥룡이 나르시아 사태 때 그때도 또 한번 원래는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국회에 못 들어오신 개인적으로 불행한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거기 아니죠. 공천 국가는 파동이 본인은 그 불행할 수 있어도 국가는 행복할 수 있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분도 그런 분 들어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소신이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분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재판부는 좌우를 다 쳐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겠다. 네. 근데 분리할 수 있다. 이런데도 뭐 분리하든 말든 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의 마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이 이제 완전히 셈법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저는 뭐 이제 오늘 또 걸석 재판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소환 명령을 할지 이것도 또 재판부는 가능하면 판결 이후에 나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가면서 또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상하게 재판부와 맞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는 언론하고 맞서고, 그 다음에는 국민과 맞서고, 그 다음엔 촛불과 맞서고, 그 다음에는 진박을 제외한 나머지와 맞서다가 네. 이제 특검하고도 맞서고 검찰하고도 맞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네, 이제는 재판부하고 이 네. 기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운명과 맞설 것 같아요. 네, 운명과 맞선다는 표현 너무 문학적이어가지고 네, 잠시 무섭잖아요. 심쿵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인데 수사도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오고 이러면 헌법 질서를 다 부정한 건데.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그 부분도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걱정을 한 게 국민들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에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뭐 알전히 지지하는 그런가 분들도 보다. 있지만 이제는 전혀 저거는 저래서는 저게 안 좋은 거라는 이제 국민도 그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한 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진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이번에 근데 뭐. 누구 청탁일지 난 아니, 밝힐 수 없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옷 벗길 수. 그러니까. 아니, 우병우가 어제 증언하는 이석수 말없이 노려봤다. 예? 그분은 노려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자도 노려보고 그리고 어떤 게 화면도 노려봐요. 카메라도 노려보세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 왜 노려보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눈이 안 좋아갖고 그 유심히 봤다 보고. 참 특이한 분이에요. 네, 레이저를 예. 쏴요. 이번에 그래서 누구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양언니 오늘 그러려고 그랬어요. 방송이 자꾸 이상한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이번에 우 전 수석이 예. 강남에 어떤 음식점을 가봤더니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되면 그날 하루 밥이 무료.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열패감의 예. 대상이라니까요. 그 제가 아는 음식점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번에 구속될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추명호 전 국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 국장이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공범으로 적시만 된다면 연결고리만 찾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마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압수수색한 내용 지금 같은 법무부 것도 감찰이 들어갔잖아요. 예. 중간에 기획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모 검사. 수사 내역이 유출됐는지 이제 본인은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첫 번째 혐의 사실이 굉장히 명백히 지는 거고 두 번째 수사 내용까지 유출됐다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높은데 이전에도 구속 가능성은 높았어요 사실. 예. 그래서 장담은 제가 참아 못 드리겠습니다. 법원을 믿어봐야 되겠죠? 그냥 장담하세요 이번에. 아 그럴까요? 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걸석 재판. 네. 많은 분들이 걸석 재판이라는 표현을 모릅니다. 네. 우리도 뭐 최근에 들었으면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냥 벌석은 결석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걸석이라고 써요? 자리가 비었다라는 표현인 건데요. 보궐 이럴 때. 예. 저 거리시 거리시. 네. 근데 그 거리시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식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이죠. 저희 유감스럽지만 우리 법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일본식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따지면 일본식은 아니라 백제식이죠. 그런가요? 만세.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얕았습니다. 제가 좀 깊게 더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실 어제가 이제 지난달에 본인이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해서
42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42일이나 끌었는데 어허. 그래서 처음 열린 재판이 어제였는데 어제 당장 재판도 안 하고 진짜 안 나온대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석 재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고 또 예. 피고인을 그런데 강제로 소환하기가 어려울 때에 해당할 때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로는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면서 진단서 같은 걸 냈거든요. 예. 근데 구치소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좀 안 좋다라는 건 맞는데 예. 실제로 재판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이 강제로 소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로 재판한 건 아니고 예. 한 번 더 얘기를 한 어제도 거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한 번 안 나와서 골석 재판을 하게 되면 예. 앞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진짜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재판이 결과해 놓고 마음에 빌미를 들지 않을 때 빌미를 주기 싫어서. 예. 빌미를 주는 거죠. 괜히 이거 내가 안 나갔으니까 이 재판이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리 예. 하려고 엄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줄 만큼 줬다.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저 CG도 나오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네. 정당 어제 이제 건강상 이유라니까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계속 출석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가능하다. 어제는 이제 경고를 한 거고요. 네. 오늘은 심사숙고할 기회 충분히 줬다. 공판 늦추지 않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재판부에서 예. 이제 강제 소환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을지 그건 오늘 재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릎이 아프고 좀 그런 거는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 긁으신 사람처럼. 지금 미리 무릎이 아프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아닌데 되게 주변에 보면 60이 넘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하우영 기자는 지금 이제 40막 넘었거든요? 하우영 기자 아시죠? 이게 특종 전문 기자. 그 통풍 나갖고 지금 발목이 아프대요. 어제 그저께 저하고 술 마시는데 예, 그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많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술을 많이 먹고 그게 원인이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꼭 법정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인은 모든 판단에 우선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판단.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걸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를 도모하기 혹은 향후에 더 좋다는 거니까 이게 정치 공세를 위한 적금 들기 같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분명히 재판에 안 받았다. 네. 당신들은 했지만 그 최경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정하게 진행되는 수사라고 한다면 받겠지만 불공정하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포석을 놔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예. 지금 변호인도 안 만나고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큰 틀의 그림을 누군가는 역시 계속 그리고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그럼 연락은 누가 하죠? 아무도 안 만나고 연락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꼽히는 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구속은 만약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 청구하고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예.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예.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네.
이번이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감찰. 처갓집, 그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걸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은수 무서워요. 최은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예.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좀 한 낮춰진 단계씩 거죠. 공약을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MBC에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요. 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이? 네,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기자.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한입니다. 안광한.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한.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렇게 되고 안광한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한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자,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드러난 같은 마당에?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공모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그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예, 소환이요. 예. 계속 우리 그냥 아니 근데 예.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예.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이제 그 심정 거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아느냐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뭐 모른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할 때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아니,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 단위가 우기겠죠. 달라서.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은 아직 최은수 차장.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제도 안 돼도 뭐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그 최순실 씨의 그 정유라 승마 예, 정유라 관련해서도 승마. 예.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그래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예.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추명호도 예.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그렇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뭐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준비 차량과? 없이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직접 통해서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검사가 간부가 끼어서 있고.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범죄 한 명이 집단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한 이 명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이게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아요. 인생은 시비의 쌍곡선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주변 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인물이 우병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씩 기자하고 통화 한 번 했다고 날아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 못 될 뻔하고 욕할 뻔했어요. 근데 우전석이 이게 이런 얘기- 인생 똥날 뻔했어요. 예. 무슨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 똥날 뻔했다고요. 네. 아, 똥났죠 이미. 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석수가 잘못 건드려서 변호사 사법고시 어떻게 붙으셨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그게 되죠. 아니에요. 너무 훅훅 들어오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감찰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우전수석 내지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언질도 받았고 시그널을 예, 받고 두 사람이 우전수석이 1년 선배예요. 저걸 보면서 재밌어요. 예, 그렇죠. 감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전화도 받았고 우전석이 직접적으로 이 가족회사 정강, 그러니까 예. 정강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받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 뭐 차도 정강 이름으로 사용하고 뭐 비자금도 정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수사를 감찰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전석이 안 거죠. 그리고 말도 살벌하게 예, 했네요.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허. 언론이 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지는데 어허. 왜 하느냐. 근데 이건 역시도 되게 황당한 게요. 선배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 예. 사람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란 공적인 인물 중에 공적인 인물들인데 게다가 저 얘기가 후배가 선배에게 1년 선배에게 저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재미없어.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못 지금 벗길 거야. 나 뭐 그런 때문이야.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벗겼죠. 예. 이석수 감찰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코너링 좋은 아들 문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었다. 특혜였다. 특혜다. 근데 누가 청탁했는지 예. 밝힐 수 없다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특혜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